이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논의된 거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영국 중심의 그 문명하고 네. 그 독일 쪽만은 아니고 대륙 중심의 문명하고 좀 성격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국은 뭐 아다시피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실용적이죠. 그 입법가들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또 다 이제 도덕을 논하지만 굉장히 그 현실 생활과 떨어지지 않은 버틀러조차도 굉장히 그 주교이고 종교적 지향이 강한 분이었지만 항상 개개인이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성향을 굉장히 그 중시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윤리는 별로 이렇게 쓸모 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은 서구 근대 문명이지만 이 종교적인 칸트도 역시 그 스코틀랜드의 경건주의자의 신앙을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앙심, 유럽 대륙의 이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비록 서구 시민사회가 발전되어면서 그들이 대륙의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그쪽을 받아들였지만 그 기본적으로 밑을 흐르는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중심에 있을 때에는 물질 문명에 완전히 기우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항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꺼리는 마음이 근데 동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고 아주 그 상식적으로 그런 분이지만 공자의 지향했던 것은 그게 천으로 대표되는 또 리로 대표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그 중시해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칸트를 중심으로 아까 칸트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종교적 지향이라는 것은 언젠가 인간이 내면에 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비록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과 어떤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의 명령한 신성을 지향하는 그 부분을 인간에게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실적인 유혹이 많지만 그런 그 지향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견제하시고 계신 입장이시고. 저는 뭐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후자부터 뭐 순서상 말씀드리면 그렇게 종교 지향성을 바탕에 까는 윤리가 과연 보편 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문화 시대에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종교에 관련해서 조금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윤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용이 부족하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때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발생론적으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니까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공리주의 출발점도 최소한 근대로 들어온다면 역사적으로야 뭐 문호는 묵자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에피쿠로스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공리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것은 케임브리지의 플라톤주의자들의 리차드 컴벌랜드가 가장 명시적으로 공리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다수의 행복, 일반 행복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종교적 기반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이성 중심의 토마스식의 자연법에 대한 해석을 영국적 전통에서 일단 헨리 8세가 종교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공회가 자연법을 재해석할 필요성이 되면서 그건 신의 의지로 그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 창조주인 신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바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신교의 기본적인 그렇죠. 어느 나라든 자연법은 그 신의 의지에 따라야 되는 거고 신의 의지는 피조물들의 최대 행복을 바라는 걸 그걸 뭐 일반 행복이라고 표현하건 뭐 최대 행복이라고 표현하건 그걸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위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출발점이 반드시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엮이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리차드 컴벌랜드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겨냥한 거는 홉스거든요. 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홉스적 전통은
그 이후에 흉이 뭐 홉스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홉스가 이야기한 것은 내내 주류적 전통을 하는 게 뭐냐면 홉스가 인간이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없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홉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 그 이기심을 발휘하더라도 평화와 질서와 안정 그다음에 인간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 이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흉이 홉스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야 도덕의 기초는 이기심에 있을 수가 없어. 동정심이나 자비심에 기초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도 그 구조는 그대로 가져오죠. 제도를 만들 때는 네. 공적인 제도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악한 존재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야만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공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시장으로 그냥 딱 만들어져 나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근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공리주의가 나온 거냐? 거꾸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가져온 거냐? 이거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 인과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자본주의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시장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교환과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있으면 시장은 있는 거니까. 오히려 뭐 근대 시장 혁명 뭐 이런 쪽에 가깝고 어쨌든 그래서 제 말이 맞다니까 선생님.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나눠야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윤리는 법 정치 여기 맡기고 그리고 윤리는 거기 맡기고 그리고 도덕은 그냥 상대주의적으로 누구는 불교를 들고 나오고 누구는 뭐 기독교를 들고 나오고 그러나 야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딱 구별을 하면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윤리나 도덕으로 구별하지 않고 윤리나 도덕을 동의어로 본다면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매해져서 그러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어에서는 거의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칸트가 너무 명료하게 어쨌든 지태를 우리가 윤리라고 많이 번역하잖아요. 해겔은 인륜성이라고 인륜 이렇게 번역 많이 하지만 어쨌든 칸트가 지태를 둘로 나눴잖아요. 레이트하고 투겐트로. 그렇죠.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뭐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나눠서 뭐 좋아요. 그것도 좋아. 윤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도덕이다. 근데 둘은 간섭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큰 의미 작은 의미 이렇게 되면 하나가 하나를 포섭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직분을 나누면 사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도 언제나 동의하죠. 그걸 우리말의 윤리와 도덕에서 그 구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구분이 꼭 필요하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규칙 중심의 도덕, 그 다음에 이상 중심의 도덕이라고 하건, 통일성 중심의 도덕, 다양성 중심의 도덕이라고 표현을 하건, 아니면 뭐 그걸 한쪽은 윤리, 한쪽은 도덕 이렇게 표현을 하건, 그게 구분되지 않으면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양성을 억압하고 개성을 침해할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자꾸 허수아비 논쟁을 하게 돼요. 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이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자꾸 이쪽을 자꾸 비판도 아니 비난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비난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견제 기능 혹은 자정 기능 최소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너무 보편주의로 가게 되면 혹은 뭐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너무 뭐 물질주의로 가게 되면 혹은 너무 현실주의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상실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이런 신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이 그러한 것에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좀 정화시키고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까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뭐 그거는 뭐. 그런데 이제 동의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선생님은 전혀 아니라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현실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야 물질 그거는 좀 천박한 거 이렇게 이런 사람 치고 제 주변에 치부를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갑자기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는 치부하고 있는 다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그랬다니까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아까 종교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떤 종교냐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세속 종교, 기성 교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종교가 물론 아니고요. 그런 종교는 뭐 사실 자기네 교단 중심 또 세속적인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 내 박사 논문의 전반부가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개 수학자가 많고 네. 그렇죠. 뭐 플라톤이 수학자인 거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 그 수학이 그 어떤 신적 질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이해가 그들이 깊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토대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다만 이제 끝으로 점점 그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가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경험주의적 색채를 이제 강하게 띠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휴메에 이르르면 공리주의의 싹이 이제 휴메에서 다 드러나 보이는데 그런 종교적 지향에서 휴메는 사실 그 세속 기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수 임용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휴메는 아까 그 뭐 물질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현상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휴메도 아마 그런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은 휴메이 경건주의자 이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도요. 왜냐하면 휴메의 전기를 보면 마치 스피노자처럼 맞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 소신이 강하면서 이렇게 경험주의적인 또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 함적 사고에 투철했지만 굉장히 그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계산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가장 출세한 사람은 철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가로서도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조금 그 역시 그것도 텍스트 기반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휴메는 정말로 굉장히 뭐 경건주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철저한 덕윤리학자거든요. 네, 철저한 덕윤리학자고 그다음에 유틸리타스를 유틸리티로 뭐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휴메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토아파들 얘기거든요. 스토아파의 관점에서 보면 덕이 곧 유용한 거고 유용한 게 곧 덕이다. 이 둘은 이거는 스토아파의 공유된 생각이에요. 왜냐? 스토아파에 있어서 최고선은 행복이거든요. 행복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덕이고요. 스토아파에 더 가야 돼요. 사실은 효용은 아랫대 개념 자체가 효용적 개념이잖아요. 거긴 이제 논란이 많지만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스토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 히랍의 문헌들 보면 그렇죠. 저 하녀는 정말 아랫대가 있어. 이런 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하녀는 하녀로서의 탁월성 덕이 그러니까 기능적 덕이 그러니까 하녀로서의 효용이 뛰어난 친구야. 이런 뜻. 그렇죠.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그 테크네와 결합되는 개념이잖아요. 아랫대가. 그러니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그 효용과 덕을 떼놓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자본주의 또는 뭐 물질에 지나치게 그 경도된 그런 사고 방식을 영국과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 영국에서 아까 뭐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시즈위크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Five Types of Ethical Theory와 윤리학의 5가지 유형, 그 브로드에 최근에 번역을 했었는데 고생 혼자서 직사게 고생하면서 그걸 겨우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책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절반 정도가 후반부 절반이 그 시즈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즈윅은 그야말로 뭐 현대 공리주의의 그 다리를 놓은 중요한 공리주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시즈윅을 포함한 심지어 브로드까지 포함한 그 당시 케임브리지의 이런 윤리학자들이 그 심령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령 협회에 전부 가입을 해가지고
그 영혼의 어떤 그것이 가시화된 그런 네. 거를 막 추구하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실 윌리엄 제임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다 뭐 그쪽으로 물질 그거는 제가 저 이렇게.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건요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까 얘기한 리차드 컴벌랜드부터 쭉 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 영국에서의 공리주의 출발은 신학적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되는 일반 행복을 증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기심을 지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신학적 공리주의의 답은 왜냐하면 신이 일반 행복을 바라는데 네가 여기서 그 일반 행복을 헌신하고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하게 되면 영원한 지복으로 대가를 부려주고 안 하면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후대로 가면서 아니 그게 어디에 있는데 흉을 거치면서 그게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그걸 빼버리자. 그러니까 신학적 공리주의에서 불지옥을 빼면 그게 바로 벤담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벤담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도 벤담이 공리주의 자체 내에 있는 맹점이 뭐냐면 쾌락주의를 받아들이니까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내 고통을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기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동기유발되는 사람이 왜 다수의 행복을 나의 이익과 다수의 행복이 상충하는데 그걸 추구해야 되느냐? 안 되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가장 탁월한 점. 제재를 가하면 된다. 네, 그렇죠. 생션이 가장 포인트니까. 어차피 심리학적 쾌락주의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다수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를 가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CG육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재? 그거 갖고 안 돼. 벤담이 얘기하는 외적인 제재건 양심에 의한 내적인 제재건 그거 갖고는 불가능해. 그래서 실천 이성의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리주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양자를 만나게 할 접점은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신학적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세가 존재한다면 이 둘은 일치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내세가 존재한다면 간극이 메워지죠. 결국 공리주의에 따르는 것이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덕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과 일치하는 것이 가능할 거다. 근데 나는 내세가 존재한다는 걸 확증할 방법도 없고 아니라고 방법도 없으니까 심령학회의 창시자가 CG윅입니다. 내가 심령학회 만들 테니까 내세가 있다.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라. 그리고 검증해보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검증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령학회도 검증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을 수 있다면 열어놓은 것이죠. 그게 지금 그 논의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죠. 담론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저런 역사적인 그 진행 상황도 나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휴미 자연 법칙의 인과관계마저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해 보잖아요. 그런데 휴미 굉장히 경험적 확실성을 굉장히 추구한 사람이고 칸트가 보기에 현상 세계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신뢰할 만한 게 없다. 라는 입장을 가졌고 그것이 나는 이제 과학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그렇죠? 수학과 실험 경험적 그렇죠. 확인이 두 가지인데 이 균합법 연역법이죠. 그 과학 정신이 계속 철저해지면서 이제 과학은 계속 승리를 거두오지 않습니까? 그 물질 세계를 우리가 이제 거의 파악을 하면서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너무나 많은 인간의 현실적인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과학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현상 세계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대 과학의 성과들이니까 권위를 많이 갖게 되죠. 이게 칸트가 보기에는 현상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트가 사실 현상 세계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했죠. 순수이성 비판에서.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세계만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그 점에서는 휴메 정신이나 칸트 정신이나 통하는 거예요. 해석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종교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니까. 이게 전부고 여기서 확인되고 여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권위를 갖는 것 이외에는 다 권위도 없고 우리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잖아요. 진행을 그렇게 가니까 자연히 거기에 종교, 그러니까 신앙에 묻어서 도덕성도 거기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약화가 되어 온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현상 세계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에 다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면 질수록 과학이 권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문제의식은 뭐냐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에 또 행복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예, 그것은 과학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앞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있고 도덕성도 그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박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적 인식하고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좀 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혼동될 수 있는 그 철학사적 어떤 인식이 근대가 반드시 어떤 그 우리가 현대에 이야기하는 과학주의와 상당히 맥락이 닿는다라는 인식이 저는 과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와 현대의 연결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학주의에 기반한 심신론, 그러니까 philosophy of mind 이런 거 볼 때, 심리철학 이런 거 볼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체로 데카르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데카르트는 뭐 이를테면 뭐 심과 신을 나누었고, 뭐 손과 선을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데카르트가 어떤 과학주의 시조인 것처럼 말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제가 아는 데카르트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만이가 아니고. 둘을 나눴죠. 나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데카르트가 오히려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영능적 신이었어요. 아, 데카르트는 그랬을지 몰라요. 실존적 신. 그러니까 아퀴나스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이 실존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단 본질을 매개한 실존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미 신이 하나의 질서를 이제 창조하면서 질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다가왔지 실존적으로 인간하고 1대1로 만나거나 혹은 질서를 도외시하고 막 그냥 멋대로 의지를 가지고서 뭐 멋대로 뭘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리 창조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진리가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아리스토텔리안하고도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과학적인 거냐? 어렵죠. 이건 오히려 반과학적인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과학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냐면 중세 때까지는 이런 이성과 신을 하나로 만들면서 신적인 것이 다 커버할 수 있다. 혹은 이성이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오면서 야 이성이 커버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네. 그러면 이성이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 나머지는 신적인 거는 맡기자. 저는 이게 근대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과학도 저는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압도돼 있고 물질적으로 지금 팽배하고 이거는 사실 과학주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의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물론 뭐 만들어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발적인 생산력의 증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과학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거주의잖아요. 그렇죠. 제거? 그러니까 엘르메네티즘.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요거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런 거죠. 요거는 확실해. 이건 알겠어.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실험되고 하니까 요거는 제한할 수 있어. 내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난 그건 모르지. 이게 이제 좀 오용되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진리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싸그리 다 불확실하고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과학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의 제거주의적 과학주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그냥 난 여기까지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적인 걸 통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죠? 모르는데 이건 결국 신의 영역 아닐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문화상대주의가 관용주의를 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휴 말씀을 드려가는 이유가 그건데 휴를 과학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제 철학적 인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휴먼 균합법을 반대했거든요. 과학주의는 도그마티즘이잖아요. 과학적인 방법 이외에는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죠. 진리가 아니다. 근데 휴먼 그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은 제거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휴먼 회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그마티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다. 저는 뭐 휴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유보하고 못 내리겠고 그러니까 아무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관념이라는 게 다만 뭐 박 선생님 말씀에 제가 아마 앞에서부터 계속 동의할 수 없는 게 소크라테스 이래로 윤리의 종교 독립성 논제에 관해서 계속 그거를 조금 건드시는 것 같아요.